예,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쉬운 거를 몇 문제 볼까요? 167페이지. 167페이지 53번 문제. 노동시장에서 이력현상, 기억효과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력현상이 잠재, GDMP, 자연실업률, 장단기 필립스 곡선에 미치는 효과를 논해라. 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예시답안. 기억효과에 의해다 몇 줄 넣어놓고, 기억효과. 경제에 한번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시스템 내에 각인되는 현상이다. 이때는 총수요 감소 충격, 이 불황의 충격이 왔을 때 이게 금방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 이걸 실업의 이력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력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장기적으로 그 오른쪽 168페이지 보면 불황의 충격이 왔을 때 A점에서 B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왜 A점에서 B점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불황의 충격이 오니까. 곡선 상해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서, 곡선 상해 이동이 나타나면서 B점으로 갔을 때 새 고전학파나 통화주의는 자연실업률 가설을 주장하니까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C점으로 온다 그랬죠? C점으로. 그런데 B점에서 장기간 불황의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경제에 남아있으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세하게 왼쪽에 기억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거기다 별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의 신호효과 스티그마 이펙트 밑줄. 불황이 해고된 사람들의 생산성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태도에 영구적인 효과를 남길 수 있다. 자, 보세요. 일단 실업자가 되면 밑줄. 원래 실업자가 되는 것도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실업 상태에 있게 되면 유용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더 떨어져 버린다. 두 번째, 불황이 왔을 때 우선적 감원 대상 밑줄. 가장 먼저 감원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열등한 노동자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불황이 끝나더라도 밑줄, 불황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거기다 괄호 열고 자연실업률 상승, 괄호 닫고. 두 번째, 이제 실직 상태에 있게 되면 노동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성취욕이 하락하는 건데 거기다 밑줄. 거기다가 그 밑에 실망 실업자에다 밑줄. 상당 기간 내가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봐도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 이제 구직행위를 단념해버린다 이것이죠. 구직행위를 단념해버려. 이것도 괄호 열고요. 자연실업률 증가. 괄호 닫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망 실업자들은 실업률 통계 자체에도 안 잡히다던데 무슨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냐. 이 새 고전학파의 주장,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통계에는 실망 실업자,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뭐냐면 실업률 통계에 잡히려면 구직을 하고 구직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 의사에 반해서 실직 상태에 있어야 실업자의 통계에 잡힌단 말이죠. 내가 나의 의사에 의해서 구직 행위를 단념해 버렸어. 이게 지금 실망 실업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없어. 그럼 실업률 통계에 안 잡힌다고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세케인 작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구직 행위를 단념하는 행위 자체도 자연 실업률을 끌어올린다. 세 번째, 내부자 외부자 모형. 거기서 외부자가 누구냐? 실직된 사람들인데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해를 관철시킬 수 없는 사람들. 얘네들이 외부자인데 이게 왜 문제냐? 소수의 내부자들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 합의 과정에서
높은 임금을 정하고 외부자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이 더 어렵다. 한번 외부자가 되면 계속 실업자로 남는다. 자연 실업률 자체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 자연 실업률 자체를 높인다. 그리고 뭐도 있었냐면 효율 임금 모형도 있었어요. 효율 임금 모형. 자,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있고요. 68페이지. 그 소개를 보면 자연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밑줄 긋고, 이런 불황이 장기간 계속됐을 때 노동시장의 효과들 때문에 밑줄 그으세요. 거기 자연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력가설이 성립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총수요 충격으로 일단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적 비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자연 실업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잠재 GDP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업효과의 정책적 함의에다 별표하고, 기업효과라는 것은 새 케인작파의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실업률로 돌아온다는 세고전학파와 통화주의의 자연 실업률 가설을 비판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 밑줄 그나 자연 실업률 가설에 대한 반론. 결국은 기업효과라는 것은 밑줄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경제가 장기 추세치로 이탈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자연 실업률 가설에 대한 유력한 반론이다. 마지막 3번 기업효과의 희생률 밑줄. 기업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자연 실업률로 돌아와 버린다면 희생이 없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자연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기업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희생률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실업의 희생이 크다고. 희생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희생률 얘기를 잠깐 그 문제를 넘어왔는데요. 바로 52번 문제 앞에 보시면 앞번 문제 A국의 거시경제 변수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파이 expectation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N 이었으면 필립스인데 실업률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 산출량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파이 Y 평면의 총 공급 곡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루카스 공급 곡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필립스 곡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Y 대신에 실업률이 들어있어야 필립스 커브고요. 그 다음에 루카스 공급 곡선은 요 파이 익스펙테이션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잠재 산출량,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없어야 되지. 그런데 이런 거 두 가지를 다 섞어놨는데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루카스 공급 곡선으로 해석하고 어떤 곡선은 필립스 곡선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해설을 보면 그 두 가지 그래프를 다 그려놨어요. 자, 일단 보세요. 그 1번 설문을 보면 파이 T expectation, T기 물가 예상이 전기 물가와 같다. 이게 뭐죠? 적응적 기대다. 밑줄. 적응적 기대 중에 정태적 기대입니다. 정태적 기대. 적응적 기대라고 하면 돼요. 정태적 기대는 어디에 포함된다? 적응적 기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적응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희생률을 정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희생률 정의식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뒤에 넘어가세요. 예시답안. 희생률이란 건 뭐냐? 인플레를 1% 낮추기 위해서 밑줄. 인플레를 낮추려면 아까 뭘 희생해야 된다고? 물가를 낮추려면 뭘 희생해야 돼? 실업을 희생해야 돼. 그래서 실업의 증가 또는 산출량 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플레를 1%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 감소해야 되는 실업률 증가분 또는 산출량 감소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희생률은 그 밑에 보세요. 파이 T 마이너스 P T 마이너스 1 뭐예요? 금기 물가와 점기 인플레이션율의 차이. 요게 그 밑에 써놔. 인플레율의 감소. 인플레율의 감소를 위한 분자는요.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출량 감소 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산출량을 얼마나 감소시켜야 되냐. 요게 희생률의 개념이다. 자, 적응적 기대를 고려한다는 것은 전기 물가와 금기의 물가 예상이 같은 거죠. 파이 t expectation이 파이 t-1이잖아. 그래서 거기 앞에 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식을. 그리고 빈 공간이 굉장히 많네. 그 식을 yt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리하세요. 파이 t expectation 좌변으로 보내고 거기 먼저 그렇게 하세요. 파이 yt 마이너스 y 스타를 동그라미 하고 그걸로 정리를 하면 지금 희생률만 지금 잠깐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죠? 희생률이라는 것은 인플레를 전기 인플레와 금기 인플레의 차이, 인플레를 1% 낮추기 위해서 잠재 산출량으로부터 얼마나 산출량을 떨어뜨려야 되냐, 실업을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냐, 이건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주어진 루카스 공급 곡선이 파이 t expectation 플러스 b yt 마이너스 y 스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루카스 공급 곡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적응적 기대를 가정한다 그러니까 바로 얘 대신에 뭘 써버릴 수 있어? 그냥 파이 t-1 써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 적응적 기대를 가정한다면 요것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파이 t는 파이 t-1 플러스 b yt 마이너스 y 스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걸 우리가 찾아서 여기 집어넣어버리자 이거야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희생률이 나와버리니까 요거 정리를 해서 그래서 yt 마이너스 y 스타는 요거 넘어가면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 요거를 뭘로 나눈 게 돼? b로 나눈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 분모에 얘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 사라지고 b분의 1만 남겠죠? 아주 간단하게 적응적 기대에서 희생률은 b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리적 기대는 뭐냐면 이건 적응적 기대고요.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이게 이제 제일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에서 희생률은 얼마냐? 제일 마지막 설문에 합리적 기대를 4번 설문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에 희생률은 적응적 기대의 희생률과 어떻게 다르냐? 합리적 기대는 뭐라 그랬어요? 이 적응적 기대는 이렇게 했잖아. 파이 t하고 파이 t 마이너스 1이 같은 걸 적응적 기대라 그랬고, 다시 말하면 파이 t t기의 물가 예상이 전기 물가와 같은 경우를 그랬고, 합리적 기대는 평균적으로 항상 정확하게 예측하니까 파이 t expectation이 뭐라고요? 파이 t라고.
그런데 요거 대신에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 요걸 위에 넣으려고 봤더니 여기 파이 t 마이너스 1하고 뭐하고 같아? 파이 t하고 요 파이 t하고 파이 t expectation이 같죠? 그러니까 이 항상 분자가 뭐가 돼버리냐면 제로가 돼버려. 희생률은 그래서 요 함적기대에서 희생률은 제로인데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 함적기대하에서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이 실업의 희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가만 저감시킬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거기 뒤에 잠깐 보세요. 166페이지에 왼쪽에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 디스인플레이션.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거기 최초 A점에서 6%에서 3%로 내가 인플레를 낮추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조건 하에서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긴축 정책을 써야 물가가 떨어질 거니까 긴축 정책을 사전 공표하고, 두 번째, 민간이 함적기대 민간인데 이걸 신뢰해주고, 세 번째, 물가가 신축적이어야 되고, 이 물가 신축적에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청산된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아무런 실업의 희생이 없으니까 A점에서 B점으로 화살표하세요. A점에 B점으로 화살표하면서 실업률에 전혀 변화 없는 물가 저감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두 번째, 오른쪽에는요, 총 공급곡선을 해석한 거야. 거기 파이 익스펙테이션 6% 동그라미하고 3% 동그라미였어요. 이렇게 물가를 낮춰주면, 기대 물가를 낮춰주면 공급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겠죠. 왜? 긴축정책을 쓰면, 정부가 긴축정책을 쓰면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떨어지잖아. 물가가 떨어지면 노동자는 물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돼? 증가하죠. 물가 하락하면 실질임금, P분의 W니까 실질임금이, 물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은 올라가잖아. 따라서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는 노동 공급을 늘릴 것이고, 산출량은 늘 것이고, 그래서 AS가 우측 가고,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긴축정책의 경우는 요 SAS가 우측 간다. 그런데 물가만 떨어지고 산출량 변화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희생이 없다 이것이지. 그거 이제 희생 없는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이 여기 핵심인데, 그 위에 잠깐 보세요. 165페이지 다음 앞으로 올라가 볼까요? 함적기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를 그렇게 쓰고, 중요한 것은 그 희생률이 이번에 함적기대 하에서 희생률 밑줄. 희생률은 파이 t 마이너스 1, yt 마이너스 y 스타라고 이 희생률을 정의 아까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필립스 곡선식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밑줄. 파이 t는 파이 t expectation 플러스 b, yt 마이너스 y 스타. 이걸 필립스 곡선으로 지금 해석했어. 근데 그 파이 t expectation 대신에 뭘 써야 돼? 파이 t를 써야지. 함적기대에서는. 이렇게 써야 한다고요. 요거 대신에 뭘 써? 요거 대신에 요걸 써. 그러면 거기에 yt 마이너스 y 스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함적기대하에서의 희생률은 0이다. 정적기대하에서 희생률과 함적기대 희생률이 다르죠. 근데 그 함적기대에서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이 희생률을 제로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써주는 게 그 문제에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하고 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넘어가고, 그거 하나만 좀 볼까요? 170페이지 1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몇 줄? 디플레이션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라고 그랬고, 디플레이션은 뭐라 그랬어?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발생하는 경우에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디플레이의 경기 불안정화 효과입니다. 디플레이션의 뭐라고? 경기 불안정화 효과. 디플레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켜버려요. 그런데 항상 그러냐? 아니에요. 2번 보세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디플레이션의 경기 안정화입니다. 디플레이션의 경기 안정화 효과. 근거들이 뭐냐라고 물었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플레이를 통해서 경기가 오히려 회복되기도 한다. 지난번에 봤는데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 그럼 물가가 계속 떨어져. 물가 떨어지면 P분의 A 실질 자산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늘어. IS가 우측가?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피구 효과잖아. 피구 효과. 피구 효과. 그게 경기를 회복시키니까 2번 설문에 해당하겠죠. 자, 구체로 보겠습니다. 거기 예시답안을 좀 보세요. 디플레이션이 예상된 경우 피셔 방정식에다 몇 줄 긋고 그 I라고 쓸 수도 있고 R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뭐 책마다 약간 다르니까 여러분 통일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I라고 썼어요. I는 명목이자고요. 스몰 R이 실질이자입니다. 이게 피셔 관계식인데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화살표로 해봐. 파이 익스펙팅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실질이자율이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떨어지면 명목이자가 다 떨어진다고? 아니요. 일부만 떨어지고 실질이자가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실질이자율 상승에다 몇 줄 긋고 상승, 투자, 감소, IS, 좌측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거기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하고 뭐 때문에요? 파이 익스펙테이션 하락 때문인 거예요. 기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써나 디플레이션 기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가 감소하면서 IS가 좌측 갑니다. 평소에 여러분 생각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가 뭐예요? 이거 뭐야? 그 수평축의 I는 뭐예요? 죄송해요. Y0, Y1. 이런 거 보고 잠이 확 깨면서 공부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그게 첫 번째 설문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를 가속화한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한다. 뭐가? 디플레이션 기대가. 거기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장한 거라고 이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기대가 실질 이자를 변화시켜서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라는 게 누가 주장했어요? 먼델과 토빈. 그래서 먼델 토빈 효과 써놓고 먼델 토빈 효과. 두 번째, 거기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자의적인 부의 재분배 밑줄.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밑줄 그세요. 디플레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이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계속 물가가 하락 밑줄. 계약 체결 시점과 비교할 때 채무자가 직면하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므로 밑줄. 채무자의 실질 채무 부담이 증가한다. 또 일반적으로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의 소비 성향이 높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채무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 위축이 가속화된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 부분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억을 버는 사람이 쓰는 것과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쓰는 거, 그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누가 높겠어요? 당연히 누가 높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먹고 살기도 바빠. 그래서 소비 수준은 누구에게 소득이 많이 갈수록 전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많아질까요? 가난한 자에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한계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부가 어디로 재분배돼 버리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재분배가 돼 버리면 경제 전체 소비가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산 디플레이션, 여기도 중요한 것인데요.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물 자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물가 떨어진다는 것은 나 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거에 그런 경우는 있었죠. 다른 거는 다 떨어져 버렸는데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가 못해. 물가가 떨어지면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주택 가격이 아주 낮잖아요. 그래서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택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붙들고 앉았는데 안 팔리니까 뭐가 됐지? 하우스 푸어가 됐어요. 네. 하우스 푸어가 됐대네요. 자, 그래서 물가 하락에 실물 자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밑줄 그세요. 물가 하락보다 실물 자산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서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애들, 부동산 가격 하락, 주식 가격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크게 줄겠죠. 그 소비 함수 써놔. 거기다가 소비 함수. C는 C, Y-T, P분의 A. 그런데 거기 물가 하락이 분모 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P분의 A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산 가격 전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라고. P분의 A가.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물가 하락보다 실물 자산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 증가. 디플레이션으로 해서 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험 기피자들의 효용이 감소한다. 자, 일단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먼델 토빈 효과, 두 번째 자산 디플레이션 효과,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 설문 2는 오히려 경기가 회복이 된다 이런 주장. 첫 번째 거기 피구 효과 있죠? 별표 피구 효과. 거기서 소비 함수가 똑같아요. Y-T P분의 A인데 분모의 P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피구 효과에서는 분모의 P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P분의 A는 올라가고요.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게 피구 효과입니다. 케인즈 효과는 밑줄 그세요.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단순한 그래프니까. 그 케인즈 효과하고 피구 효과가 둘 다 경기를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ISLM의 곡선 이동은 전혀 다르죠, 지금. 케인즈 효과는 그 옆에 조그맣게 평면을 그려서 케인즈 효과는 이 RI 평면에 ISLM인데 여기가 LM이 P분의 M 실질 통화량 영향을 받는데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P가 하락하게 되면 P분의 M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서 LM이 우측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 결과로 요 산출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게 누구 효과? 케인즈 효과, 케인즈. 피구 효과는 똑같은 RY 평면인데 IS가 우상향하고 LM 우상향하고
지금 IS 곡선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것들 구성되어 있는데 소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물가가 떨어진다면 물가 하락에 따라서 뭐가 느니까 물가 하락에 따라서 실질 자산이 느니까 소비가 증가해서 IS가 우측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똑같이 경기 회복, 이 경기 안정화 정책, 요 물가 하락에 따른 경기 안정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는 LM 곡선이 우측 간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IS 곡선이 우측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는 케인즈 효과라고 이렇게 불렀고, 하나는 피구 효과라고 지금 부른다, 이것이에요. 자, 세 번째, 실질 환율 효과, 또 동그라미, 실질 환율 효과. 실질 환율 효과는 국내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질 환율이 상승한다. 그 물가, 실질 환율 P분의 EP 스타의 P에다가 물가 하락, 실질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 IS 곡선 우측. 그래서 똑같이 거기도 IS 곡선 우측 이동하는데 이렇게 써놔요. 뭐 지금 아직 개방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실질 환율 효과는 실질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P분의 EP 스타. 요 소문자로 썼다고 해서 실질 환율이 아니라 물가가 따로 있으면 이게 자체가 명목 환율입니다. 명목 환율이야. 대문자로 쓸 수도 있고 소문자로 쓸 수도 있어. 명목 환율은. 그런데 여기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의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전체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요거는 P는 국산품 가격이고 P는 국산품. 요게 외국 상품 가격이에요. 외국 상품. 따라서 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산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외국 상품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니까 요게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그 말은 국제시장에 내놨을 때 저렴하니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서 순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IS 곡선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IS 곡선이 Y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경기에 뭐가 있어요? 호전이 있죠. 경기에 호전이. 뭐 때문에? 순수출 증가 때문에. 순수출은 왜 증가해? 물가 하락 때문이지. 자, 그래서 똑같은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가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이론을 들고 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 디플레 기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쪽을 써야 되는가요? 먼델 토빈 효과를 써야 되겠죠. 먼델 토빈 효과를. 그래서 그쪽으로 먼델 토빈 효과, 자산 디플레는 경기 침체를,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것들은 경기의 호황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정책 파트를 좀 정책 파트에 오늘
오늘 봤던 거부터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다시 올 겁니다. 192페이지 가시고 192페이지 61번 문제, 그 다음에 62번 문제, 거의 다 지금 똑같은 문제들인데 192페이지 61번 문제 보면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한다. 그 통화정책이 가능한 파급 경로들을 설명해라. 아까 우리가 배운 거 다 쓰란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콜금리 목표 인상 밑줄, 금리를 인상했다. 꼭 콜금리가 이제 기준금리는 아닌데, 기준금리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하죠. 이제 기준금리, 뭐 RP금리인데, 콜금리라고 써놨다고 해서, 이거 아닌데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준 대로 써야지. 기준금리 인상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실물 경제 및 물가 상승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설명해라. 두 번째, 통화정책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블랙박스라고 부른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블랙박스. 암상자 아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통화정책이 기본적으로 내부 시차하고 외부 시차가 있는데 아주 길고 가변적인 외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 왼쪽에 이제 하나씩 봅시다. 금리 경로, 뭐 자산가액 경로, 환율 경로. 아까 굉장히 긴 것을 조금 요약을 해놨죠. 그러니까 원 교과서를 쭉 읽고 키워드를 잡고 정리를 하고 요거 다 정리되는데 요것만 외우면 되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남들이 다 요약해 놓은 것은 내게 아니야. 내가 요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밑줄 그으면서 요약 한번 하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란 얘기입니다. 거기 금리 경로는 일단 금리 경로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콜금리 상승 효과를 물었으니까 콜금리가 상승하면 밑줄 그으세요. 콜금리가 상승하면 장기금리, 은행금리 밑줄 그어놓고 구분을 잘 안 하는데요. 단기, 장기금리입니다. 단기, 장기금리가 상승해서 이 금리 상승은 소비 투자 감소를 통해서 실무부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 투자가 왜 감소할까요? 금리가 상승하면 왜 소비 투자가 감소해? 이론을 들고 오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소비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와? 은행에서 빌린단 말이죠. 금리가 상승하면 더 적게 빌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금융 비용이 가중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자산가액 경로도 나중에 따로 나오니까. 일단 투자 감소는 투자 감소, 소비 투자 감소. 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 이자 상승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싫으면 채권 수익률 상승 이렇게 해서 실물 투자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 상승, 이자율은 채권 수익률이니까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니까 첫날 얘기했잖아요. 실물 투자로 줄인다. 그래서 IS 곡선이 뭐 좌측 갈 거고 총 수요가 감소하고 그 총 수요 감소에다 밑줄 긋고 총 수요 감소 IS 좌측 AD 좌측 이렇게 써놔. IS 좌측 AD 좌측. 그래서 IS 곡선에서 실물 경제 위축 산출량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가 좌측 가면 PY 평면에서 물가도 떨어지겠죠. 두 번째, 콜금리 상승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는 경우 밑줄.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는 경우 거기 밑에다가 피셔 방정식 한번 써볼까요? 피셔 방정식 한번 써봐. 거기다가 인플레 기대가 하락하는 경우 뭐 말이에요? 앞에서 봤던 디플레 기대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말이죠?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는 경우 디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말이에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떨어져.
그러면 실질 이자는 올라가고 투자는 감소하고. 되시죠? 자, 거기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함으로 경기에 추가적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자산가격 경로, 금리 상승으로 밑줄, 주가가 하락하면 금리 상승하는데 왜 주가 하락한다 그랬어요? 자산가격 결정식에 금리는 분모에 있다 그랬잖아. 할인율 값이. 그래서 금리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떨어지고요. 그게 주가 하락이라고 한다면 토빈의 Q값이 떨어지죠. 그리고 투자가 감소합니다. 토빈의 Q는 투자에 대해서 플러스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Q가 올라가면 투자 증가하고 Q가 떨어지면 투자 감소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와 뭐의 재정거래 써나? 주식과 실물 자본 간의 재정거래. 주식과 실물 자본 간의 재정거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 경로 좀 보면 이자율 상승은 밑줄 환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밑줄. 왜 이자율 상승이 환율 하락에? 이자율 평가 써야 되겠죠? 수식 써봐요. R equal R star 플러스 2분의 E expectation 마이너스 2. 거기서 자국의 이자율 상승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디로 가? 자국 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자국 쪽으로 자국의 이자율이 커지죠. 그러면 국내 투자 수익 증가, 자본 유입,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외환의 초과 공급, 환율 하락 되시죠? 뭐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되면 자본이 유입, 외환시장에서 공급이 늘어, 환율 하락, 뭐 이것밖에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게 방금. 그래서 수출품 가격 높이고 수입품 가격은 낮추어서 순수출 감소 밑줄, 환율 하락은 경상수지 악화. 따라서 순수출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킬 거니까 실물 경제 위축. 그 다음에 그 뒤에 기업의 해외 자산이 많은 경우 환율 하락은 기업의 재무 구조도 악화시킵니다. 아까 부채가 늘은다 했잖아요. 투자를 감소시킨다. 해외 자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해외 부채가 많은 경우는 어때요? 환율 하락하면 갚아야 할 게 적으니까 좋겠죠? 해외 자산이 많은 경우. 환율 떨어지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투자 감소한다. 그 다음에 신용경로는 콜금리 인상 과정에서 통화량의 감소는 예금과 대출 규모를 모두 감소시킨다. 밑줄 대출 감소. 그래서 가계 기업 투자 감소, 소비 감소. 그 다음에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유. 거기 두 번째 줄에 거시경제 정책의 시차의 얘기입니다. 거시경제 정책의 시차를 경제에 대한 충격과 밑줄, 충격이 발생하는 시점과 정책을 시행하는 사이에 시차라고 한다면 이걸 내부 시차라고 부르고요. 어떤 충격이 왔는데 정부가 이걸 인지해서 정책을 쓰기까지의 그때 시차, 이건 내부 시차. 그 다음에 정책을 썼어, 통화량을 늘렸어. 그런데 이게 실무까지 가는 게 이게 외부 시차. 정책 시행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외부 시차로 구분할 때 재정정책의 경우는 짧습니다. 뭐가 내부 시차가 길어요. 이 긴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100억 정부 지출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국회에 지출 예산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국회에서 들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부 시차가 굉장히 길고 한번 결정이 되면 정부가 그래서 SOC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금방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바로 나가. 그래서 정부의 승수 효과는 어때요? 아주 강력하죠? 아주 강력해. 왜? 민간을 거치질 않아. 바로 총수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시차는 짧다. 거기 통화정책의 경우 별표하고 내부 시차는 매주 짧습니다. 한국은행장이 금통위를 소집을 해가지고 매월 10일에 금통위가 소집이 되면 그냥 금융통화위원들이 그냥 결정해버려. 아주 짧아, 결정은. 그런데 금리 낮췄다고 해서 이게 실물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우 길고 가변적인 외부 시차가 존재한다. 거기다 몇 줄 긋고 통화정책이 결정되더라도 민간이 화폐 수요가 가변적이다. 통화정책이 파급 경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렇게 그 다음 단락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62번 넘어가시면 이 문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밑줄. 이 정책이 확장 통화정책이 소득 이자율 밑줄. ISLM이면 되겠구나. 거기 물가 ADAS까지 가야 되네. 고용 노동시장까지 갈까? 그러면 10점에 안 되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버려버리고 산출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파생 수요인 노동 얘기하면 되고 ISLM, ADAS까지는 보통 갑니다. 확장 통화정책 효과 분석에서.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세요. 뭐 아주 쉬워. 그 분석의 기초에서 ISLM, ADAS까지 갔네. 최초에 제로에서 원으로 가는 게 LM0에서 LM1으로 가는 게 확장 통화 정책이죠.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 1번. 이자율 R0에서 R1으로 화살표. 그 그래프에서 지금 표시하세요. R0에서 R1으로 화살표. 2번. 그 옆에 서 투자 증가, 총수요 증가, 그리고 소득 Y0에서 Y1 화살표, 소득 증가. 3번. 자, 그런데 LM이 우측 가면 뭐가 증가한다고? 이자율 하락하면서 투자가 증가하니까 총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통화량도 총수요의 구성 요소죠? 그 위에 수식 봐봐, 수식. 총수요 곡선에 뭐가 들어있어? M이 들어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통화량도.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AD 우측 가요. 물가 화살표, P0스 피트로. 물가 상승하면 반드시 ISLM에 반영해줘야 된다며. 왜 ISLM은 물가 고정 모형이니까. 물가 상승하면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고 LM 좌측.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M1에서 LM2로 화살표. 그 순서대로 여러분, 첫 번째는 뭐? 통화량이 증가하면 LM0에서 LM1. 두 번째는요, 이자율 하락. 투자 증가. 총수요 증가. AD 우측. 물가 상승. LM 좌측. 요 순서대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많아서, 장황하게 쓰면 안 되고, 이 그래프가 2개 있다 하더라도 4줄, 5줄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치 효과를 본 것이고, 두 번째 전달 경로인 통화 중시 견해와 신용 중시 견해를 비교하라. 자, 통화 중시 견해는 방금 우리가 본 거예요. 통화량의 변화가 금리 변화를 통해서 실물로 가는 이자율 경로, 금리 경로가 통화 중시 견해입니다. 신용 중시 견해는요. 거기 2번 설문에 통화 중시 견해 동그라미, 밑에 신용 중시 견해 동그라미. 통화 중시 견해는 통화 정책이 전통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경로를 강조한다. 다 봤어요.
신용중시견해는 거기 은행의 대출 규모이다 몇 줄. 은행의 대출 규모. 그래서 아까 제가 신용할당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게 신용경로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신용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야? 신용할당 현상은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뭘 주면, 신용을 주면 은행이 가계와 기업에게 신용을 전달해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그런 경로라고요. 잘 작동하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아까 신용할당 현상은 신용이 편중됩니다. 어떤 기업에게? 담보가 있는 기업들에게 편중이 돼. 그래서 신용 경로를 상당 부분 제약을 합니다. 할당 현상이. 그러니까 신용할당, 신용 경로 쓰라면 신용할당만 써버리면은 반쪽짜리 답안이 된다고. 거기 밑줄 보세요. 화폐금융정책이 은행의 대출 규모, 신용공여 규모, 이거에서 총수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전달 경로에 비대칭 정보에 대한 신용 할당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이러한 신용 할당이 일어나는 경우에 통화 중시 견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금리보다 밑줄, 은행의 신용 총액이 중요하다. 신용 총액. 이걸 밑줄 긋고요. 신용 총액은 소비와 투자 여력을 의미하는데요. 신용 이용 가능성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지난번에 credit availability 이렇게 썼습니다. credit availability. 신용 이용 가능성. 통화중시견해와 신용중시견해 비교. 통화중시견해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에요. 신용중시견해는 가격 경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신용 경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통 불황일 때예요. 가격 경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신용 경로가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설문에 보면 이 정책 효과가 산업별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거기다 별표를 하고, 통화정책을 썼는데 산업별로 또 기업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다르다. 효과가 그거 1번 분석의 전제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산업별 규모별로 정책 효과가 왜 다르냐. 그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밑줄 그세요. 대기업 거기다만 밑줄. 은행 대출, 주식, 기업 어음,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밑줄. 그러니까 꼭 은행에서 대출 안 받아도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서 차입할 수도 있고, 어음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걸 못하니까 어디서 돈 빌려와야 돼? 은행에서. 은행에서만 돈 빌려와야 돼. 그래서 신용할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밑줄 긋읍시다. 신용할당은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에 큰 타격을 줘요. 신용할당은 그 두 줄 내려가 보면 대기업에게 신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담보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신용이 상당 부분 어디에 집중된다? 대기업에 집중돼. 그래서 기업 규모별, 특히 중소기업은 이 불황이 왔을 때 신용 경로에 따라서 신용이 배분될 가능성이 아주 낮죠.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산업별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미래 수익 흐름이 예측이 어려운 산업보다는 밑줄 그세요. 안정된 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에 신용이 집중된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신용 할당의 경우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기업 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할 가능성. 뭐가? 정부의 확장 통화 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이자가 떨어지고 투자가 증가하고 이런데 통화량 증가가 이자로에 영향을 주는 그 경로가 단절될 수 있고, 이자율 변화가 투자에 영향을 주는 그 경로가 단절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단절될 수 있는 이론들을 다 대봐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는 왜 또 목차가 사라져버렸어요? 1번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1번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이거는 아까 통화량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이 아니라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그 경로가 단절돼 버린 거죠. 애니멀 스피리트. 케인즈에 따르면 투자는 금리보다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기업가들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 경제 전망, 낙관이냐 비관이냐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 언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상당 기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 안 한다 이것이에요. 안 해. 정부가 자꾸 투자해라. 정부 말이 안 먹혀드리는 시점이죠. 레임덕 얘기도 하고 뭔데. 그래서 그 IS-1의 덫을 해놔. IS-1의 덫을. 이게 애니멀 스피리트 하에서 IS 곡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는다. 이러면 IS를 가파르게 수직으로 놔버리면 돼. 두 번째,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은 아까 통화를 증가시켰을 때 금리를 못 떨어뜨린다 이것이에요. 통화를 증가시켰을 때 금리 떨어지는 그 경로가 단절돼 버려. 유동성 함정은 제로 금리 수준에서 LME 수평인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옵션 가설. 투자 옵션 가설 거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안 나와 있네요. 누구예요? 딕싯, 핀다이크. 딕싯과 핀다이크의 주장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큰 경우 투자라는 것에 여러분 성격을 좀 알아둘 필요 있는데요. 그 투자의 비가역성 밑줄. 투자는 여러분 실물 투자입니다. 자산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 산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주식은 한 주, 두 주도 살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실물 투자는 첫 번째요. 규모가 큽니다. 대규모 투자입니다. 두 번째, 실물 투자의 상당 부분은 공장, 시설 이런 거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아요. 실물 투자의 상당 부분은 고정비용이에요. 산출량과 무관해. 또 고정비용 중에 나중에 이제 미시경제에서 할 겁니다. 매몰 비용과 비매몰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 비용은 상당 부분이 다 매몰 비용입니다. 그 말은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하다는 거야. 대규모 투자다. 두 번째,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실물 투자를 한 번 하면 다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실물 투자의 비가역성이야. 밑줄. irreversibility.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쓴다 이러지 말고. reversibility의 IR을 접두어로 쓴 거예요. 투자의 비가역성.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내가 투자를 결정해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무턱대고 투자를 해야 돼? 아니면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지.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면 더 신중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으면 이 실물 투자의 성격 자체도 원래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데 이게 더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 지연되거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투자 옵션 가설이라고 해요? 옵션권은 뭐냐면요. 옵션은 이제 콜 옵션하고 풋 옵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 중에 내가 원할 때 자산을 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은 부른다는 사는 권리고요. 매입 권리고 풋은 내놓는 매각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런데 경제가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면
내가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을 갖고 기다려야지. 불확실한데 무턱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 옵션권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하면 어떻다고요? 오래 이 옵션권을 들고 있을 때 가치가 훨씬 올라가. 왜? 자신이 가장 최적의 투자 시점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자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옵션권을 이 실물 투자에 적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내일은 그 앞에 문제도 몇 문제 좀 더 풀어보고 미시적 기초로 갈 거고요. 또 시험이네요. 내일 시험인데 다 봐라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올 것 같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그 3장에서 다 이렇게 쉽게 보이지? (43번) 문제. 그 다음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에서 47번 문제, 48번, 50번, 방금 봤던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61번, 62번. 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내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놀래지는 마시고 그 문제를 다 방금 문제 최소한 그 문제는 좀 푸세요. 다 풀면 제일 좋고 복습은 다 하시죠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